그래서 어 일단 그 15장 1절 기계의 발달인데요. 어 발제자가 먼저 질문이나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1-2절 발제자가 지금 그 직접 말로 그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그 발제문에 올려져 있는 그 질문들을 먼저 이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질문 또는 문제 제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그 1 절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네 2 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 잘못 파악한 거라면은 발제자께서 채팅으로라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매뉴팩처적인 분업과 기계재 생산에서의 이제 분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뉴팩처의 분업이 인간 노동에 최적화된 거다. 그렇죠. 네. 한 사람의 이제 수공업자가 하던 일을 수십 또는 이제 수백 개의 단순 작업으로 분할하고 그 하나하나를 전담하는 이제 노동자를 배치하는 방식이 이제 매니팩처죠. 네. 자, 근데 기계재 생산에서는 "분업이 기계적 연속선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노동자가 하던 일들을 기계 뭐 정확하게 인제 "작업기가 전담하게 된다."라고 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 그러면 인제 "인간의 분업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 기계의 조정 및 유지 보수 등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 그리고 이 인제 등장하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기계제 대공업 시기 노동 과정에서 인간의 분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의견 있으신 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제 발제자가 이제 질문에 써 놓은 기계의 조정과 유지 보수를 전담하는 인제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이제 분업의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 조금 더 인제 시야를 확대해 보면은 기계 자체의 생산 예 이라는 과정이 인제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계를 생산하는 인제 노동자라는 의미에서의 인제 분업이 생겨날 거고, 뿐만 아니라 기계를 생산하는 작업 또한 나중에 가면 인제 기계를 통해서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인제 과정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노동자들의 분업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구체적인 양상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4 절의 제목이 이제 공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장 내에서의 인제 분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가 나올 텐데, 뭐 그전에 인제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 매뉴팩처에서의 인제 분업을 기계가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인제 전자동화된 인제 기계로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기계 자체를 인제 관리하는 역할 자체가 인제 인간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발제문에도 나왔지만은 그 그 매뉴팩처적인 분업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예 예 이른바 인제 기계 협업이라는 것들이 인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뉴팩처에서는 발제문 두 번째 페이지죠. 매뉴팩처에서는
분할돼서 순차적으로 수행했던 전체 생산이 한 대의 작업기에 의해 완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업기들의 이제 단순 협업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때 이제 필요한 그 노동자, 살아있는 노동이라는 것은 이런 작업기들을 이제 관리하는 노동이 이제 필요해지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전동 장치가 이제 추가되면은 역시 전동 장치를 담당하는 노동자도 필요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예, 그 이런 식의 이제 단순 협업, 기계들의 단순 협업뿐만 아니라 매뉴팩처적인 의미에서 매뉴팩처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는 게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잖아요. 근데 분업에 기초한 협업인데 기계들도 사실은 이제 분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과정을 기계 한 대가 전부 다 어,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기계들끼리의 이제 분업이라는 게 생겨난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 과정을 이제 관리하는 노동자도 필요해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미 그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면서 흔히 그 구상과 실행의 이제 분리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매뉴팩처에서 더 강화되고 기계적 대공급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분업이라는 건 훨씬 더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게 뭐 지극히 이제 단순한 작업이고, 일부의 노동자들이 뭐 그 조금 더 그 평균적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하거나 이제 숙련이 필요한 이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맡게 되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나올 거고, 또 우리가 4편 끝나고 5편 들어가면은 그 주제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제시가 될 겁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 이제 미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미리 다 그 딱히 그렇게 이제 그 정리되지 않는 스포일러를 너무 많이 이제 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서 이 정도로 양해를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발제자가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15장 1절에서의 질문은 이걸 그 발제자 질문은 이걸로 확인한 걸로 하고요. 발제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채팅으로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분들 15장 1절에서 읽으면서 이제 궁금했다거나 또는 발제 들으면서 생겨난 의문들 또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아, 질문, 네, 송문환 씨. 예. 다른 분이 먼저 말씀하신 것 아, 두 같은데. 분이 지금 계속 예, 예. 겹쳤는데, 또 한 분이 어느 제가 분이셨죠? 다음에, 예, 저입니다. 예,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 이거는 이 단락과 아주 관련이 있진 않지만 이제 자본론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했던 건데요. 그 이제 지금을 후기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면서 이제 기술의 발전 이 자본에 의해서 주도된다기보다는 정부가 결국에는 보조를 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대에 와가지고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거대한 기술의 발전은 대부분 정부 주도가 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술 발전에 대한 내적인 동력이
이제는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들이 너무나 자본을 보조해 주다 보니 경쟁압이 낮아져서 더 이상 기술 발전을 주도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산업 구조를 크게 변혁시킨 기술 발전의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같은 경우는 저는 민간 주도라고 보기 힘들 뿐더러 왜냐하면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보조를 받은 직업의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여져서 더 이상 민간 주도의 어떤 기술 발전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조금 이제 큰 질문이기도 한데, 예. 이미 자본론에도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서 건설하거나 이제 육성하는 산업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요.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도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분야들은 그 흔히 이제 민간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적 자본가들이 투자하기에 투하되어야 될 이제 자본의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막대한 경우,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막대한 자본 투하를 하더라도 당장은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즉 장기에 걸친 막대한 대규모의 이제 자본 투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막스 당시에도 국가가 그 비용들을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뭐 벌써 이제 또 옛날 용어처럼 들리지만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영역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막스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이 커져갈 수밖에 없죠. 왜?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이제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혁신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갈수록 이제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국가가 사회 전체 구성원, 대부분 이제 노동자들, 서민들로 이루어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이제 capture한 세금으로 지원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이제 자본이 주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데, 자, 비용을 자본가들이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본이 주도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양한 의미에서 이제 국가의 개입과 자본에 대한 보조 내지는 밀착이라는 것들이 점점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19세기 말쯤 되면은 뭐 막스 사후가 되겠습니다만은 독점 자본이 이제 지배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이제 독점 자본들이 이른바 이제 정치적인 영역의 권력들까지도 사실상 긴밀하게 협력 때로는 이제 그걸 넘어서 자기들이 이제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에 전개됐던 과정이고 그걸 이제 힐퍼딩이나 이제 레닌 같은 사람들이 금융자본, 금융과두제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게 이제 20세기 사회주의에서는 이걸 국가독점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론화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들은 뭐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중에서 후반부 현대 자본주의를 다루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엄청나게 커졌고 지금도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근본적인 목적이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장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의 이제 대통령을 그 납치해가지고 자국의 재판정에 이제 세우고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제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있는 게 뭐예요? 예, 거대 자본, 석유 자본을 비롯한 이제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에 그 진행됐던 그 각 나라에서의 이제 침략 전쟁도 마찬가지죠. 뭐 이라크라든지 리비아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 기타 등등 특히나 이제 그 1990년대 초를 전후해가지고 이제 소련하고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의 전부 이제 몰락하면서 견제 세력이 이제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 이른바 이제 그 제국주의적인 침략이라는 것들이 이제 갈수록 노골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본질이 뭐냐? 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닌이 이제 제국주의론에서 제시했던 이제 금융과두제라는 개념, 즉 거대 독점 자본의 이제 수뇌부가 사실상 그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제 의사 결정까지를 이제 주도하는 이런 사회가 진즉에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 본질이라는 게 그 뭐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본색이라는 게 더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로 뭐 이야기해드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요. 전 여기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양상들을 이제 나타내는 모습들이 이제 대단히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상은 아니고, 점점 더 이제 강화되고 심화되고는 있지만은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상황, 본격화됐던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AI 같은 이제 연구에 정부의 그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인터넷 자체가 가능했던 게 해저에 깔린 이제 케이블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근데 해저 케이블을 이제 어떤 민간 자본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따지면 이미 이제 막스 당시에 막 시작됐었던 이제 전신이라는 것도 예, 결국 이제 국가가 어떤 식으로도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예, 그 설비를 기반 시설을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항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론이라는 책이 국가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예, 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배후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아무리 이제 국가가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비용, 심지어 대부분의 비용을 사회 전체에 그 객출 내지는 이제 강제하는 방식으로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은 항상 누가 가져간다? 소수의 이제 극소수의 이제 지배계급.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거대 독점 자본의 이제 수뇌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은 이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송문환 씨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은 좀 더 내용적인 건데요. 그 매뉴팩처나 수공업대랑 기계재 대공업대랑 둘 다 인간의 통제하에 있다고 이제 막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계재 대공업에서 조금 더 그 기계에 사람이 종속된 느낌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매뉴팩처랑
이 기계제 대공업 사이에 인간의 통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둘 사이에 어떤 차이를 두는지, 막스가 어떤 차이를 두는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시대에서 이제 뭐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가학습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약간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혹은 이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질문하고 조금 겹쳐서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막스가 기계제에 좋습니다. 대해서 네네. 어떤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통제라는 측면에서. 네, 네, 그게 질문입니다. 예, 뭐, 당장 이제 다음 시간 4절 이제 공장 가면은 직접적으로 나올 텐데요. 매뉴팩처에서는 노동자가 도구를 사용하죠. 기계제 생산에서는 기계가 노동자를 사용합니다. 예, 바로 그런 그 문장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때 확인하실 수 있고, 예, 예,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매뉴팩처 협업 다룰 때부터 그 협업이나 이제 매뉴팩처에 따른 이제 생산력, 예, 창출을 통해서 이제 창출된 생산력이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인데 그게 결국 자본의 생산력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걸로 나타나고 실제로 이제 그 결과물이 자본이라는 형태로 노동자에 이제 대립하게 되고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은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고 이제 갈수록 강화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른바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그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는 것과도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에 대한 이제 노동의 종속에 대한 언급은 5편의 이제 첫머리에서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 임노동 관계가 성립하면서 이미 이제 종속 관계가 시작됐지만 그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되고 이제 심화되는 과정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제 발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제 강화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2절로 가면은 근데 그게 네, 그 네, 모든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기계화, 자동화가 되어서 네, 정말로 이제 뭐 지난 세미나 시간에도 한 번 정도 이제 나왔었지만은 그 디스토피아 같은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앞일을 이제 예언하는 건 딱히 이제 그 크게 의미가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렇게 또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조금 더 풍부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뭐 역시 제가 처음부터까지 일장 연설을 할 생각은 없고 이 정도로 또 이제 잠깐 그 간략하게 이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그리고 이제 5편에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네요.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음성으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도 네, 채팅으로 질문이나 문제제기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1절 관련해서 네, 잠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음, 자, 네, 지금 이제 15장 1절에서 그 다루고 있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기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식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경제 문제, 경제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영역의 책을 읽고 있는데 거의 모든 이제 경제학자들이 무관심하거나 이제 무지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막스가 대단히 깊이 있게 그
섭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기술론 내지는 이제 기술학이라고 그 분류되는 이제 분야의 서술을 1절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는 그냥 복잡한 도구냐, 이런 규정이 이제 틀렸다 또는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 인간의 힘으로 작동하는 것과 아니면 이제 뭐 자연력을 통해서 또는 이제 다른 그 전기 같은 것들의 힘을 통해서 작동하는 것의 차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초창기의 기계는 대부분 이제 사람 손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이제 동력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선입견과 다르게 핵심이 뭐다? 작업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계를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 그리고 기계와 도구를 구분하는 것은 작업기다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 작업기가 생겨나면서 비로소 기계가 생산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런 작업기의 이제 크기가 이제 점점 이제 커지고 더 큰 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생기면서 동력기의 발전 그리고 예, 이걸 이제 작업기에 전달하는 전동장치의 발전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우리가 증기기관만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그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의 발명자가 아니죠. 그죠? 증기기관은 산업혁명과 이제 무관하게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 발명돼서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그 작업기의 혁신, 이 진행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 작업기를 운영하기 위한 대규모 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증기기관, 개량된 증기기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텍스트를 보면은 증기기관은 이미 그 제임스 와트 이전에도 만들어져 있었고, 근데 그 자체로는 산업혁명을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511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와트의 제2의 복동식 증기기관의 발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기기관을 개량한 거예요. 물론 이제 상당히 그 크게 업그레이드한 게 맞는데 증기기관 자체는 와트가 발명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와트의 이런 복동식 증기기관의 발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이전에 진행됐던 이제 작업기의 그 발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혁명 시대의 그 발명가로서 실제로 이제 그 대표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아크라이트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작업기로 분류되는 대단히 많은 종류의 이제 발명들을 해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 텍스트의 이제 각주를 보면은 그 발명의 대부분이 딴 사람이 만든 걸 이제 도둑질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아크라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이 작업기와 매니팩처 시기까지의 이제 수공업적 도구 사이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수공업적 도구는 인간의 생리기관에 의한 이제 제한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무슨 소리예요? 예. 실제로 아무리 숙련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그리고 이제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진짜 드물죠. 네. 그래봤자 두 개다라는 거고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그리고 뭐 극히 외적인 경우로 이제 두 손과 두 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는 아무리 엉성한 형태의 작업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작업을 한꺼번에 10개, 20개씩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이고. 요 내용은 이제 벌써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제 2절로 넘어가는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그 1절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당장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이겠네요. 예, 다시 한번 질문 또는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일단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뭐 나중에라도 추가로 이제 궁금해지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1절의 의미가 뭐냐? 글쎄 뭘까요? 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이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뭐, 기본적으로 기계에 대한 규정은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죠. 우리가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등장하죠. 지금까지 기계의 발명으로 어느 누가 그날그날의 수고를 덜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건데, 존 스튜어트 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름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 치고는 대단히 양심적인,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기준으로 나름 진보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기계가 발명돼서 생산에 적용된 결과로 노동자들의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그리고 더 적은 시간 일하게 됐느냐?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 반대가 현실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개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스가 이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목적은 누군가의 수고를 덜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제 기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계가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진보적, 개혁적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제일 중요한 한계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과 그다음에 이제 생산력의 발전을 예, 음, 사실상 이제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제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도입되고 생산력이 발전했는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들이 뭐 별반 나아지지 않았는가를 이제 개탄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생산 관계, 그리고 계급 관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진보적 개혁적 지식인들은 생산 관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 자체를 이제 그대로 두고 그 내부에서의 이제 개선이라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기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아까 이제 발제하면서도 나왔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기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서 기계제 대공업이 성립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서 이제 전개되는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생각인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기계 자체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이제 그 기계제 생산의 이제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매뉴팩처에서 이제 기계제 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에부터 이제 그 기계로 기계를 만드는 건 예, 불가능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매뉴팩처적인 방식으로 이제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 이제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문제는 그 매뉴팩처적 방식으로 기계를 생산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기계가 기계를 생산하는 과정으로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자기 발로 서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1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생산 과정에서 이제 기계와 그 노동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잠깐 나오고 노동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공부할 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1절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자, 당장 없으시면 일단 2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절에서도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일단 발제자 질문을 보면은요. 물변자본인 기계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데 동시에 기계가 노동 생산성과 잉여 가치 형성의 질적 양적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조화되는가라는 건데 발제자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 생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딱히 이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발제자도 채팅으로라도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대략적인 구조는 파악이 되는데,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던 것처럼 그 불변자본, 뭐 기계가 됐든 원료가 됐든 생산수단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죠. 근데 기계는 이제 잉여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가능합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이미 그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개별 상품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그 상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 가치는 이제 증대하게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건데.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조금 더 일단 살펴보면서 그 텍스트 내용 살펴보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 일단 2절에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조금 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그 지난번에 한번 이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기계가 이윤의 일부를 이루는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이제 주장이 등장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당대의 이제 그 총류 경제학자들이 이제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사고 방식이고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한테 주입되는 사고 방식이에요. 기계가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추가적인 가치,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라는 식의 이제 사고인데, 예, 그게 이제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뭐, 당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526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역자주에. 여기 보면은. 네. 그 자본주의적 관념에 사로잡힌 독자는 역자주가 아니라 각주에 기계가 자기의 자본 가치에 비례해 생산물에 이자를 첨가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자본가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 자본가의 계산법과 관련된 내용은 자본론 3권에서 나온다라고 막스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권에서 이제 이윤과 이윤율에 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면서 자본가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계산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들인 이제 생산비에다가 일정한 이제 이윤을 이제 덧붙여서 팔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장 바티스타 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8장 공부할 때 나왔어요. 그래서 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산수단의 생산적 서비스가 이제 잉여가치의 원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이런 식의 이제 속류 경제학자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나름 급진적 지식인이라고 알려진 사람, 한때 막스주의자라고 이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 그냥 그대로 21세기에 이름만 문의만 바꿔가지고 이제 팔아먹고 있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렸었어요. 자, 네. 그 다음에 그 527쪽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문단을 어디 보자. 네. 음, 네, 이장욱 씨가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수공업적으로 또는 매뉴팩처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단위 가격과 기계에 의해 생산된 같은 상품의 단위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기계 생산물의 경우 노동수단에서 이전되는 가치 부분이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증가한다. 다시 말해 이 가치 부분이 절대액은 감소하지만 이 절대액이 예컨대 1파운드의 실이라는 생산물이 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간단한 그 숫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그 소공업적 생산과 이제 기계제 생산 생산물들을 비교했을 때 노동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 부분이 그 기계제 생산에서 이제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뭔 소리냐? 수공업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를 W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불변자본 가치가 100, 가변자본이 100, 잉여 가치가 이제 100이라고 얘를 그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변자본 100 중에서 50만큼이 원료고 50만큼이 수공업적 도구의 이제 마멸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기계제 생산은 어떻게 되느냐? 네. 기계제 생산의 이제 가치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가정인데 불변자본 80, 예, 그 가변자본 10, 잉여가치 1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사실 이 얘기가 썩 이렇게 좀 좋은 예는 아닐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공업적 생산에서 기계제 생산으로 넘어오면은 잉여가치 부분이 그 잉여가치율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수공업적 생산과 마찬가지로 그 잉여가치율을 이제 똑같이 100%로 하는 게 조금 그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하려는 건 이 불변자본 가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수공업적 생산에서 기계제 생산으로 그 바뀌었을 때 상품 한 개당 소비되는 이제 원료의 양 그리고 그 가치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즉 기계가 마멸되면서 이전된 가치 부분이 이제 30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공업적 생산에 비해서 노동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 부분은 50에서 30으로 절대적으로는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품의 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네, 수공업적 생산의 상품의 총 가치는 300이고요. 그 중에서 노동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가 50이었어요. 기계제 생산에서는 총 가치가 이제 100이고 그 중에서 3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는 감소했지만은 그 비중, 상품 전체로부터 차지하는 가치 크기의 비중으로 보면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기계제 생산으로 이행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상품 하나의 가치는 이제 줄어들지만 동일한 시간에 훨씬 더 이제 많은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고 자 그리고 2절의 이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가치란 뭐다? 그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자본가는 이 가치 전체를 상품 생산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 잉여가치 부분은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상품의 자본가적 비용. 나중에 이제 자본론 3권 1편에 가면은 비용 가격이라는 용어를 막스가 이제 사용하면서 쓰는데 어쨌거나 자본가는 잉여가치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산을 위해서 지출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부분만을 그 상품의 이제 가치, 비용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자본가가 그 기계를 도입하는 이제 기준이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협소해진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자,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기계가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과정, 즉 기계 때문에 이제 기계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증대한다라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기계의 생산에 드는 노동과 기계의 사용으로 절약되는 이제 노동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뭘 비교하는 겁니까?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이 생산한 가치 생산물의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의 가치와 V 더하기 S를 비교하는데 자본가는 잉여 가치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생산물의 크기가 아니라 잉여 가치를 제외한 임금이라는 형태로 노동자에게 줘야 되는 노동력의 가치와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한테 지불하는 임금보다 기계가 비싸면 어지간해서는 기계를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그 노동이 창조한 가치 부분이 기계의 가치보다 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 기계 가치보다 기계 가치가 노동력의 가치보다 이제 크다라면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계 가치를 이제 C라고 하고 기계가 대체하는 이제 노동자한테 지급하는 임금이 V 그리고 이 노동자가 임금을 넘어서 생산하는 잉여가치를 S라고 하면은 기계 가치가 딱 이런 수준에 있을 때 네, 그 노동자들한테 지불한 임금보다는 비싸지만은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 크기보다는 이제 작을 때
사회 전체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건 마땅히 기계를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입장에서는 기계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 이게 자본가의 판단 기준이다라는 거죠. 뭐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썼는데 뭐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 기계의 가치가 기계가 대체하는 예, 노동이 생산하는 가치와 노동력이 지불되는 이제 가치 크기에 이제 사이에 있을 때라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거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제 생산력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달해 있는데 막스 당시에도 그랬고 이제 이미 이제 그때 이후로 150년 이상 지났으니까 생산력은 훨씬 더 발달했는데 흔히 3D 업종이라고 부르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이 기계화 자동화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그 아까 이제 발제에서 나왔고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0쪽에 두 번째 문단이네요. 자, 이 부분 이상배 씨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예, 만약 기계를 생산물을 싸게 하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기계를 사용하는 한계는 기계 자체의 생산에 드는 노동이 기계의 사용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보다 적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하는 데에는 그 이상의 한계가 있다. 자본가는 노동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노동력의 가치만을 지급하므로 자본가에 의한 기계 사용의 한계는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 사이의 차이에 의해 설정된다. 예, 좋습니다.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제 기계 도입은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 그 큰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주 33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폐지된 사회에서는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사용 범위를 가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계속 우리한테 그, 그 이런저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이제 압박하는 주제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또 AI로 바뀌었어요. 근데 결국 같은 얘기인데 조만간 이제 모든 생산 분야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쓸모없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경향이 계속해서 이제 강화되지만은 또 한편에서 이제 그걸 저해하는 이런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발제하면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느냐. 네. 자, 여기 보면은 중간쯤부터 읽겠습니다. 531쪽에서 어디 보자. 문지원 씨 531쪽에 오래전부터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여기부터 읽어주실까요? 오래전부터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일부 생산 부문들에서 사용된 기계 그 자체가 다른 부문들의 노동의 과잉, 리카도가 말하는 과잉 인원을 야기하고 그 결과 후자의 부문들에서는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하락하게 되어 기계의 사용이 방해되며 또 자본가의 처지에서 보면 자기의 이유는 고용되는 노동력의 감소가 아니라 지불 노동의 감소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기계의 사용은 불필요하고 흔히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이제 기계가 도입돼서
그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불필요하게 돼서 해고가 돼서 일자리가 없게 되면은 그 노동자들이 그나마 이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니까 임금이 턱없이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분야의 자본가는 굳이 값비싼 기계를 도입할 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값이 훨씬 싸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532쪽에서 보면은, 예, 탄광에서, 광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돌을 부수는 기계를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고, 최첨단 산업국인 영국에서 운하에서 배를 끄는 일에 왜 그 말이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들을 사용하느냐라는 예, 왜? 사람값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서도 나올 텐데 한 분야에서 기계와 자동화가 행해지면 거기서 이제 남아돌게 되는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쓸모 없어진 이 노동자들이 이제 쫓겨나서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 그 분야는 이제 임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자본가가 굳이 기계와 자동화를 추구하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3D 업종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이제 광범위하게 존속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만 이른바 전면적인 이제 기계 도입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계의 가치와 노동자한테 지불하는 임금을 비교하지만, 즉 노동력의 가치를 비교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기계의 가치와 가치 생산물 전체,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른바 3D 업종 부분은 설령 당시의 생산력 수준으로 기계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기계로 이제 대체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게 이제 2절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기계 때문에 이제 쫓겨난 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그래서 이미 이제 19세기 중반에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가는 역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양상이 21세기 현재에도 계속 관철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2절은 제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이 쓰여질 당시와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과 어떤 몰락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글을 읽게 되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제 소련은 이미 이제 몰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금 현재 이러한 기계의 수련 혹은 대규모 공장 혹은 대규모의 어떤 과학 기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기준이 변경되었는가 혹은 그 기준이 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이 과연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회의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국가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의 변경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혹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경제 지표 혹은 그들의 어떤 정책의 정책적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발표문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좀 말씀해 근데 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예, 자본주의 국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어떻게 규정한 나는 이제 뭐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사회주의인 건 아니죠. 결국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예요? 경제적 관계, 생산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생산 관계는 뭐 거의 이제 99% 수준까지 그 자본주의화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이제 그 마오쩌둥이 이제 사후로 문화대혁명에 대한 이제 반동이 일어나면서 주자파가 집권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사회주의라는 문의를 내걸고 지속적으로 자본주의화를 추진해서 이미 사실상 이제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해 드리기가 난망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소련은 어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 소련에서의 이제 그 실상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소련이 가지고 있던 한계라는 게 결국 이제 생산력을 따라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생산력 수준을 이제 따라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붕괴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소련도 몰락 이전에 이제 30년 가까이 그 잘못된 노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이제 그 대단한 그, 그 참고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소련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 같은 것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훨씬 예, 노동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리했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나름 이제 첨단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예, 한편에서 이제 벌어진 3대 업종에서 벌어지는 이런 참상 같은 것도 훨씬 이제 적었다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 뭐 일단 이런 정도입니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부탁드릴게요. 이제 인건비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어, 그 나중에 자본론의 후반부에서 언급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대륙에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노예 수입을 굉장히 어, 막대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했던 부분도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는 인구가 증가되어야지 성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그 인구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것을 밀어붙인 것이 로코펠러 같은 자본가들이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해서 산하 제한을 어, 제3세계국에서 산하 제한 같은 것을 이제 강요하면서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주의가 더 빨리 유포된다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구 제한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이윤과는 반대된다고 반목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제3세계 내지는 후진국 또는 이제 식민지, 반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에서의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의 배후에 그런 이제 거대 독점 자본의 지시 내지는 후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 듣는데, 예, 그럴 법하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뭐, 제 생각에는 대단히 현실적인 이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그 수가, 인구의 크기가 생산력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장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 과도하게 이제 많을 경우에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 오늘날에 이제 그 반대잖아요. 그게 이제 충분히 성공적이어서 대단히 많은 나라들에서 대한민국 이제 포함해서 이미 이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 왜 그랬을까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생산력 수준을 이제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데요. 답이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자,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권의 그 마지막 부분, 그 자본의 축적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상대적 과잉 인구라는 이제 주제를 확인하게 될 텐데, 그때 또 이제 이 문제가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당장 더 없으시면은요,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정 발제자께서 일단 먼저 질문 또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냥 저 읽다가 문장에 대해서 이 표현이 꼭 필요했는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그런데요. 네. 그러나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물리적 마멸 이외에도 이른바 도덕적, 무형의 가치 감소를 입는다라는 문장에서 도덕적이라 표현한 의도가 따로 있는지 혹은 이게 막스의 스타일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지난번에 잠깐 그 언급이 이제 됐던 내용인데, 이른바 이제 그 도덕적이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모럴이라는 이제 단어를 흔히 우리가 윤리, 도덕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영영사전 같은 거 이제 찾아보면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다양한 의미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럴은 동시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찾아본 바로는 공식적이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무형의 가치 감소라는 식으로 역사주가 달려져 있고, 또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걸 관습적 마멸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도덕적 감가라는 이런 식의 번역어가 이제 직역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관습적 마멸이라는 번역어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제 의미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물리적 마멸에 이제 대응해서 이제 도덕적 마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기계가 겉보기로는 이제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기계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 가치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럴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단어는 막스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사용되고 있던 단어입니다. 막스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예, 이미 막스 당시에,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사용되는 그냥 단어입니다. 예, 답이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분들 3절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일권상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그 여러 차례 그 일권하에서 이제 15장 공부하면 나올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예. 뭐 노동일의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매뉴팩처의 한계를 어떻게 이제 기계제 대공업이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다 뒤에 나온다고 넘어갔는데, 그게 사실 이제 3절에 집중돼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부터 이제 봐야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 과정이면서 동시에 가치 증식 과정입니다. 네. 사용 가치 생산이면서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인데, 네. 이건 저기 2절 얘기구나. 제가 아까 설명드려야 됐는데 이제 빼먹고 넘어갔네요.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 2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계는 노동 과정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참여하지만 가치 증식 과정에는 부분적으로만 참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자본가가 100억 원을 들여서 구입한 기계가 예,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10분의 1만큼이 이제 마멸되었다고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가치 증식 과정에는 마멸된 10분의 1만큼만 참여를 하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기계의 성능이 10분의 1만 발휘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기계가 이제 마멸돼서 완전히 이제 더 못 쓰게 될 때까지는 항상 전체로서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이제 자본가한테 무상의 이득을 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3절로 넘어갑니다. 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은 이제 공업혁명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계제 대공업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자, 매뉴팩처에서 산업혁명, 기계제 대공업으로 넘어온 것이 왔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자, 매뉴팩처는 어쨌거나 성인 남성 노동자의 수공업적 숙련에 의존하는 체제였다라는 거죠. 아무리 숙련이 부분화되고 파편화되고 그다음에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의 구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으로는 성인 남성 노동자의 숙련을 기반으로 한 체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기계가 완전히 대체하면서 자본가들이 원했던 세상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즉, 성인 남성 노동자의 수공업적 숙련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이게 완전히 쓸모없어지게 되니까 말 안 듣는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이제 해고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저항을 완전히 타파하고 그 빈자리를 여성과 아동 노동으로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이 있잖아요. 가부장이 노예상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전에 이제 성인 남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위라는 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거죠. 단순히 남성이고 성인이니까 이제 근력이 세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근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거나 자기가 밥벌이를 해서 돈을 벌어와서 가족을 이제 부양했다라는 거죠. 그게 가부장의 물질적 토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해고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그걸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이제 처자식을 자본가한테 팔아넘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여성과 아동은 임금을 적게 줘도 되고 생산 과정에서 이제 저항도 성인 남성에 비해서 훨씬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자본가들한테 엄청나게 훌륭한 대단히 바람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동일이 무제한적으로 연장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확인을 했었죠. 기계제 대공업의 성립과 더불어서
노동일이 이제 눈사태처럼 모든 장애를 무너뜨리고 무제한적으로 연장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그 도덕적 감가 얘기는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자, 자본가들이 왜 이제 노동일 연장에 이제 골몰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도덕적 감가라는 문제가 있죠.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했는데 언제 또 동일한 성능의 기계가 값싸게 재생산될 수 알 수 없고 훨씬 더 이제 그 좋은 성능의 기계가 등장할지 알 수 없으니까 가능한 빨리 이 기계를 완전히 이제 마멸시켜서 못 쓰게 될 때까지 흔히 하는 말로 뽕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왜? 이게 낡아서 이제 더 이상 가치가 계속 급락하기 전에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 또는 예, 그 남들이 아직 도입하지 않는 이제 독보적인 기계가 신형 기계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것 자체로부터 이제 특별 잉여 가치가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이제 경쟁자들이 언제 따라잡지 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이제 그걸 따라잡기 전까지 빨리 새로운 신형 기계를 예,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득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첫사랑의 시기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노동력 연장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크게 두 가지야. 왜 자본가들의 노동일이 연장을 이제 소망하게 되었는가를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이제 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도덕적 가치 감소에 대한 이야기, 관습적 마멸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예, 우리가 이제 교대제 공부할 때부터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기계는 살아있는 노동과 결합될 때만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더 많은 비용을 자본가가 투하하면 할수록 1분 1초라도 기계를 놀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낭비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것도 이제 일권상에서 나왔죠. 한편에서는 기계를 도입하면서 노동자 수가 감소하는데 이윤의 원천인 잉여 가치는 결국 살아있는 노동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예, 그 생산성은 증대하는데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서 잉여 가치가 줄어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노동일을 연장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제자께서 이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부터요. 그리하여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한편으로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에 강력한 새로운 동기를 제공하고 또 노동 방식 체계와 사회적 노동 유기체의 성격을 크게 변혁시킴으로써 노동일을 연장하는 경향에 대한 반항을 모두 좌절시키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절에서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게 왜 자본가들이 노동일의 연장을 그토록 절실하게 소망하게 되는가와 단순히 자본가들이 아무리 이걸 이제 소망한다고 해서 그게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제 가능하게 됐는가라는 걸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 시간이 괄목할 만하게 이제 단축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제 그 쓸모없는 존재로 되면서 고용 불안으로 되는 거죠. 자, 다른 한편으로부터 발제자께서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부분적으로는 노동자 계급 중 종전에 자본가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층들을 자본가에 복종시킴으로써 또 부분적으로는 기계가 쫓아낸 노동자들을 하는 일 없게 만듦으로써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과잉 노동 인구를 생산한다. 더 읽습니까? 네네. 기계는 노동일이 기계에 관한 온갖 도덕적, 자연적 제한을 없애버린다는 근대 산업사의 주목할 만한 현상이 여기에서 나온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노동자와 자기 가족의 모든 생활 습관을 자본의 가치 증식에 이용할 수 있는 노동시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는 경제적 역설이 이로부터 생긴다.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기계 도입에 따른 이제 생산성의 이제 증대가, 네, 네. 그 사회가 이제 어떤 생산 관계에 의해서 지배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따라서 전혀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3절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절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노동의 강화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상대적 이해가치 성격이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노동 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새로운 기계나 기술의 도입을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서도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서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5편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네. 자,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서술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노동 강도가 강화되니까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동일 단축을 요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싸워가지고 노동일 단축에 성공하면 자본가들은 이 줄어든 노동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걸 끌어내기 위해서 노동 강도를 더 강화시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일은 줄어들었지만 노동 강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제 여전히 힘들게 되니까 또다시 노동일 단축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본가와 이제 노동자 사이 이해관계가 애초에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적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4편 상대적 이해가치 생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노동 강도의 강화에 따른 잉여가치의 증대는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일까요?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공부한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상품의 가치 크기는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은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노동 강도와 노동 숙련도를 전제한 거죠. 네, 지배적이고 평균적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실제로 노동 강도가 강화되었을 때 이게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노동 강도의 강화가 아니라 특정한 자본가 휘하의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이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 거라면은 이건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일한 노동 시간을 일하더라도 사실상 더 긴 시간 노동한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 산업에서 뭐 세계 제일의 노동 생산성이라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각광을 받았던 그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제 극악의 노동 강도가 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 노동 강도의 강화에 따른 잉여가치의 증대는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입니다. 근데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도요타 방식을 이제 모든 자본가들이 다 따라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업 전반으로 사회 전체적인 수준으로 노동 강도가 이제 강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노동 강도 강화가 일반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게 예, 절대적 이어가치 생산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 왜?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노동 강도 자체가 변화했으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노동력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해당하는 생산물들이 훨씬 더 적은 시간 생산되니까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으로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왜 이제 그 기계의 생산이 얼핏 보면은 그 납득이 잘 안 되지만은 예, 노동일도 줄어들 것 같고 노동 강도도 완화될 것 같은데 왜 정반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5편에서도 다시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노동 강도의 강화가 잉여가치 생산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들도 한 번 정도씩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네요.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 다시 질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노동 시간에 대해서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12시간에서 10시간 노동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8시간 노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8시간 노동이 10시간 노동보다 노동 강화됐다고 할 수 있는가? 혹은 그렇다면 그 강도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공장법이 잉글랜드에서 도입되기 직전에는 뭐 16시간, 17시간 뭐 이런 것도 다반사였자 오히려 이제 그런 노동일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노동을 하려면은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강제적으로 노동일을 단축하게 되면은 자본가들이 줄어든 노동일 동안 더 많은 노동을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 강도의 강화를 측정하는 방식은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 이제 노동자가 그 행하는 노동 생산 과정에서 행하는 이제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또는 이제 여기서 나와 있듯이 기계재 생산에서 기계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속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새로운 기계나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공장의 그 시스템 체제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는 이제 초반에는 이전보다 이제 기계가 작동하는 속도, 이른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전보다 느리다라는 거예요. 왜? 노동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근데 갈수록 이제 그 노동자들이 거기에 적응할수록 점점 빨라지는데 그래서 자본가가 됐다 이제 새로운 생산 시스템이 안착화됐다라고 그 판단을 내릴 때쯤 되면 노동자는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전보다 더 빡세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이제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계산하고 측정하지 않는 한 노동자는 몸으로 느끼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 그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이 증대됐다라고 자본가들이 예, 그 선전하는 것들의 배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노동 강도의 강화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김기수 씨가 이제 채팅으로 올리셨는데 네, 기계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동을 해내는 것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실제로 어, 더 많은 작업을 기계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노동 강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추가로 덧붙이신 동작 연구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박정준 씨가 추가로 하셨는데
자, 좀 더 훈련이나 교육을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것도 노동 강도의 강화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노동 강도의 강화라기보다는 단순 노동에서 이제 복잡 노동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이제 사회적 평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산 방식을 에 적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라면은 이제 복잡 노동이 될 텐데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그렇게 받는다면 그게 새로운 사회적 평균이 될 수가 밖에 없죠. 근데 이걸 노동 강도의 강화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노동 강도의 강화는 동일한 시간에 노동자가 더 많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지출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김기수 씨가 얘기한 게 이제 유닛 퍼 아워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당 생산량 지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뭐, 이를테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이제 몇 시간 몇 분이 걸리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네, 줄이는 것, 또는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갖는 게 맨아워라는 개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거나 이제 향상시키는 게 기업의 주요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는 지표들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나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이걸 이제 생산성을 예, 향상시키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노동력을 지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흔히 여유율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노동자가 이제 작업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로 1분 1초도 쉬지 않고 무조건 일만 하느냐? 그러면은 그 노동자는 이제 금방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숨 돌릴 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생산 방식을 개선한다라고 생산성을 증대시킨다고 선전하는 것들의 거의 모든 경우가 그 여유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이제 동일한 시간에 숨 돌릴 틈을 발소록이 이제 제대로 갖지 못하고 정신없이 움직이게 이제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강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지금 막스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계제 생산과 더불어서 그런 식의 노동 강도 강화가 본격화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막스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런 식의 자본가들의 노동 강도 강화책이라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발전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보시려면은 일단 이제 편하게 보시려면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에서 그 현대자본주의 강의 했을 때 뭐 잠깐 이제 보여드릴까요? 이건 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음, 일단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유튜브에서 그 서막 채널 들어가시면은요. 네, 서막 채널에서 정치경제학 입문 여러 학기에서 10강 현대자본주의 전개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이고, 이런.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른바 흔히 이제 노동과정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상황, 이런 상황, 노동과정론을 부르는 이제 주제와 관해서 조금 이제 길게,
다루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한 번 정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이 강의 시간에도 이제 소개한 텍스트인데 해리 브레이버맨의 이제 노동과 독점 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막스 이후에 막스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이제 현실에서 이제 노동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예, 강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대단히 이제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브레이버만 텍스트가 이제 1960년대 후반 70년대까지의 이제 미국 상황까지를 이제 담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강의라든지 또는 거기서 이제 추천하는 몇 가지 텍스트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네요.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또 네네, 여쭙고 네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보면 네, 이제 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네, 현재 노동시간의 단축을 네, 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주 4일제라든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것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서 제가 당연히 현재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다면 이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표를 하기가 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어, 네, 지금 현재 음, 우리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냥 오라벨 뭐 밸런스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측정하고 그 이외에 왜 어떤 것들을 더 우리가 주장의 근거를 삼을 수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이미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동작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몇몇 분야들에서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지표 자체가 한편에서는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행해진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가들 입장에서 자본가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식인들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만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현실에서 이제 만만치 않은 부분이다라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제 요구해야 될 거는 뭐 뻔하죠. 당연한 건데 예, 실제로 이제 노동일의 단축을 요구할 때 항상 이제 나오는 게 한편에서는 예, 그 임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은 야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려면은 그만큼 임금을 깎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단골로 들고 나오는데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 삭감 없는 이제 노동 시간 단축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자본가들이 그 다음으로 들고 나오는 게 그래 이제 뭐 임금을 너무 많이 깎으면 니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해주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노동 시간을 이제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채팅에서도 나왔던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이제 기준들이 제시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그 부분에서는 이제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예전에는 이제 뭐 8시간 노동일에 더해가지고 매일 이제 2시간, 3시간씩 이제 잔업을 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이제 그 시간만큼을 이제 줄여서 생산량을 보존하려면은 결국에 이제 10시간 동안 했던 일 중에서 만들어낸 생산량을 이제 8시간에 만들어내 주거나 또는 이제 그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어쨌거나 이전에 8시간에 만들어낸 생산량보다는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측면이 현실에서는 생겨납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말씀해 자꾸 주시죠. 말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게 예, 된다면 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고 예, 싶은 것은 예를 예, 들어서 기계에 대해 네, 국가의 네, 자본이 많이 투하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자본가들에게 지원 혹은 보조하는 형식으로 네, 되어서 자본가들이 기계에
속칭 투자하게 되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를 전체 국민 우리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감소가 되었다면 그만큼의 우리에게 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계 발전 혹은 기술의 발전에 투자된 전체 국가의 투자 부분을 노동자에게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일의 감소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너무 자본가적 입장의 주장이 될까요? 아니, 자본가적 주장의 입장은 아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정당한 요구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현실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예. 결국 이거는 이제 그 쪽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힘을 우리가 이제 모을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더 큰 것까지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말씀이고 정확한 문제 제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회 전체의 이제 재원을 투입해서 자본가의 이제 배를 불려주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거죠. 예, 그것도 당연히 이제 주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 자본가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수 씨가 또 올려주셨는데, 예, 뭐 잡쉐어링이라든가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런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그 자본주의 연장 수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예, 하시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철되는 측면이 있지만 자본가 입장에서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 부분이 하나라도 없는 상황을 을 이제 그대로 감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양보를 하면 반드시 이제 다른 쪽에서 그 이상을 이제 받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뭐 막스 당시와 비교했을 때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동일은 분명히 줄어들었지만 각 나라마다 이제 또 다르겠지만은 네, 그만큼 이제 노동 강도는 이제 전반적으로 강화된 거고 이런 상황은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모든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이제 그 자체로 귀결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이것과 계속 이제 연결이 되면서 또 이런저런 그 주제들이 마구마구 지금 샘솟고 있을 텐데 당장 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채팅 관련해서 나왔는데, 요거는 송문환 씨는 지금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말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채팅을 계속 그, 그 소개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간접적으로 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송문환 씨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예시로 드신 게 이제 드라마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말씀드리려고 올린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온전히 다음 노동을 위해서 내가 준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현재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장소에 있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제 채팅에 남겨봤습니다. 네, 뭐 지금 주 5일제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주 6일제 했던 때에 비해서 이제 노동 강도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 6일제 때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신문 보는 경우도 가능했는데 오늘날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송문환 씨 말씀은 예, 그 실제의 이제 노동 그 강도 이제 못지않게
내가 이제 그 내 시간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 그 어쨌거나 이제 회사나 공장에서 이제 나와서 뭔가 이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가, 그 차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좋습니다. 예, 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주제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진행이 될 거고, 예,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오늘 못다한 얘기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